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이번에는 하명희 작가의 그림자들의 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 개발을 전후하여 그곳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섬세한 문장들이 감정을 깊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의 모습과 그 시절을 한동안 떠올렸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아련한 정서를 독자들의 머리에 형상화시키는 힘을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가진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림자들의 강. 하명희. 1. 작은 강. 내가 10살이 되던 해 아빠와 나는 강변에서 살고 있었다. 강변이긴 했지만 그곳은 전철이 지상으로 지나다니는 도시이기도 했다. 전철을 타고 막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이 섬인 줄 알았다. 안내방송에서도 분명히 뚝섬이라고 했고 전철을 타고 작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이번에 살게 될 곳은 내가 살던 곳과 좀 다른 곳이길 원했다. 강은 내가 지나온 곳과 머물 곳을 가르며 흐르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시장이었다. 시장 바닥이 질퍽한 것은 이곳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샌들 속에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다. 조심해서 걸었는데도 튀어나온 발가락에 흙이 엉겨 붙었다. 아빠는 골목을 돌아 또 다른 시장길로 들어섰다. 신발 가게를 지나고 떡집을 지났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과일 가게를 지나 건물과 건물 사이 틈에 판자로 지붕을 올린 곳 앞에서 아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방문만 달아놓은 얼음집 같았다. 문 앞에는 몇 개의 채소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가운데 돌덩어리에 옷을 얹어 놓은 것처럼 등이 굽은 할머니가 앉아서 팔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속은 기분이 들어 얼굴을 찡그렸다. 할머니는 움직임 없이 눈으로만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코딱지만한 년이 오만상을 해가지곤 발만 커다라니 도둑년이 따로 없구먼. 나는 아빠의 손을 꽉 쥐고 샌들 바깥으로 튀어나온 발가락을 오므렸다. 아빠는 내 손을 풀며 할머니께 인사드리라고 등을 떠밀었다. 밥숟가락만 하나 더 얹을 테니 그리 알아.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투명하게 말했다. 눈칫밥이 익어서 괜찮습니다. 지도 밥값은 할 테니 잔일을 부리세요. 아빠는 가방부터 얼른 방에 들여놓고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내 등을 툭툭 쳤다.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미천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려요. 나는 다시 아빠의 소매를 붙잡았다. 할머니는 파리를 쫓을 때처럼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옌병, 여태 뭐하고 장사미천도 없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똥구녕에 쥐나게 팍 움켜쥐고 살아도 살똥말똥 하는 게 장사판인 거 몰라? 아빠는 대답 대신 억지로 내 머리를 눌렀다. 나는 고개를 수그리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버텼다. 뭐 빼먹을 게 있다고 지랄하고 아직까지 거기 섰어? 아빠는 할머니가 누군지 설명도 안 해주고 언제 오겠다는 말도 없이 도둑놈처럼 비겁하게 엉덩이를 빼고 나만 거기다 남겨두고 우리가 왔던 길로
혼자 걸어갔다. 힘주어 오므리고 있던 발가락에 힘이 빠졌다. 아빠가 가고 한참이 지나도 할머니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멀뚱히 서 있다가 시장을 돌았다. 골목 한쪽 끝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개의 울음소리가 삐져나왔다. 조금 있어 그 소리는 시장을 컹컹 울렸다. 한 아저씨가 개를 붙잡고 다른 아저씨는 몽둥이를 들고 개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골목을 가리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손짓했다. 나는 왼쪽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아도 개의 울음소리는 그림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매 맞는 개를 본 적이 있었다. 매 맞는 개의 울음소리에 물린 적이 있었다.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아빠는 방바닥에 엎드려 매일 담배를 2갑씩 피워댔다. 할아버지의 기침으로 울렁이던 방은 아빠의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는 아빠의 모습이 보기 싫은지 아침에 나가 저녁에나 들어왔다. 그 동굴 같은 방에서 나는 아빠 옆에 엎어져서 발바닥을 두드리며 숫자들을 외웠다. 머리맡에는 엄마가 새벽에 두고 간 담배 2갑과 문어다리가 있었다. 문어다리는 너무 짜고 질겨서 아빠가 먼저 씻고서 짠물이 빠지면 나한테 차례가 왔다. 아침 내내 문어다리를 씹었는데도 오빠가 안 오면 집 밖에서 또래 애들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에 앉아 아이들이 나를 불러줄 때까지 문어다리를 빨았다. 배가 고파 방에 들어가면 아빠는 요강을 비우고 재떨이를 비우라고 했다. 심부름을 하고 나면 아빠는 문어다리를 또 하나 씹어 내게 주었다. 나는 씹지 않고 빨았다. 그래야 오빠가 더 빨리 올 것 같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빠는 가방과 빨랫감을 던져놓고 급하게 밥을 먹었다. 학교 육상 대표라서 밥만 먹고 다시 학교로 가서 밤늦게까지 초시계와 싸웠다. 오빠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라고 했다. 엄마는 문어다리 하나로 나를 아빠 심부름꾼으로 얘기 상대로 묶어 놓았다. 아빠는 담배 연기 가득한 방에서 내 쪽으로 씹던 문어다리를 밀어놓으며 끙끙 앓았다. 허리를 더 꾹꾹 밟으라고 자리에 엎어지며 등짝을 내밀었다. 아빠의 등짝에 올라가면 배에 탄 것처럼 파도가 일었다. 나는 내가 아는 나라 이름을 대며 그 등짝을 타고 여행을 했다. 아빠는 허리를 밟은 값으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가 3살 때 집안 전체가 섬에서 나와 일본으로 간 이야기, 해방이 되고 일본을 탈출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이야기, 일본에서 나오기 전에 집안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금덩어리를 샀는데 집안 수대로 나는 금덩어리를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대양 한가운데 빠뜨린 이야기. 아빠는 큰 할아버지네 가면 걸려있던 그림을 기억하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그 그림이 금덩어리를 떨어뜨린 곳을 표시한 거라고 했다. 나는 그게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문어다리가 게살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간 것이 아쉬웠다. 아빠는 이야기를 하나 끝낼 때마다 담배를 물었다. 어떨 때는 담배를 피우려면 이야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 같았고 또 어느 날은 담배를 피워야 다음 이야기가 생각나는 듯 보였다. 방안을 채운 담배 연기는 바다를 감싼 안개 같았다. 안개가 걷히면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린 금덩어리를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았다. 그 그림을 떼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했다. 그림 뒷면에는 분명 지도가 있을 거였다. 큰 집에도 작은 집에도 있는 똑같은 그림이 왜 우리 집에는 없냐고 물었지만 아빠는 끙끙 앓기만 했다. 언젠가는 아빠가 10살 때 결핵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나는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저녁상에 처음 오른 간고등어의 맛으로 그 저녁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문어다리를 씹어서 삼키는 시간이 짧아지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는 근 1년간 펴져 있던 이부자리를 털고 새벽 시장에 나갔다. 그래도 새벽이 올 때까지 알았다. 그럴 때면 잠결에도 독한 담배 연기가 코로 귀로 헤집고 들어와 희뿌연 꿈을 꾸곤 했다. 보다 못한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빠와 내게 들통을 쥐어주었다. 살레시오 회관 뒤로 난 산길을 지나다 보면 보육원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 주변에는 우리 말고 들통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를 잡는 날이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앞줄에 서기 위해 개가 나무에 매달리고 산채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을 지켜봤다. 오빠는 내 눈을 가렸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엄마는 매맞은 개가 허리 아픈 데는 특효약이라고 했다. 매맞은 개는 아빠를 새벽 시장으로 나가게 해주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불러왔다. 버드나무 잎새가 다 떨어져 가지만 휘청이며 흔들리는 길 위에서였다. 옆으로 차가 달릴 때마다 부푼 치마폭이 술렁였다. 치마 속에선 사방으로 발길질을 해대는 바람의 맨다리가 휙휙 지나갔다. 바람이 흔드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만이 아니었다.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 속에서 고개를 숙인 내 머리칼도 허공을 뚫고 발길질을 해댔다. 앞에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나를 번쩍 들어 바구니에 실어놓은 것은 오빠였다. 뭐하러 따라가? 네가 먼저 동퇴되겠다. 오빠는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다. 동태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오는지 볼 거야. 나는 오빠를 향해 입술을 내밀며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아 묶었다. 같은 반의 광희는 우리 가게에 다녀간 후에는 꼭 다음 날 내 옆에 와서 코를 실룩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으악, 썩은 냄새. 넌 옷도 안 빨아입냐? 동태는 얼어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났다. 얼어붙은 것들은 냄새가 없다.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냄새가 났다. 나는 얼어있는 동태가 보고 싶었다. 나는 벙어리 장갑에 입김을 불었다. 머리 위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눈발은 버드나무 가지에 앉지 않고 바구니 속으로 떨어졌다. 바람 위에 앉아 도로 위를 고개하듯 쓸고 갔다. 차에 치이지 않으려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펄럭였다. 그때였다. 아빠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시간이 거꾸로 돌아 정전되었다. 나는 노란 바구니와 함께 공중제비를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한참 있다 경찰차와 응급차가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반짝였다. 누군가 바구니를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여기 좀 와봐요. 나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얼어붙을 것 같던 손에서도 화끈거리며 열기가 느껴졌다. 대신 오른쪽 귀 밑에서 무언가 자꾸 흐르며 썩은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뭐라고 속삭이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얼굴을 들이밀며 뭐라고 얘기하다
나를 번쩍 들어 응급차까지 뛰어갔다. 길가에는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아빠가 보였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고무 앞치마를 걸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간단한 치료를 끝내고 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보가 터졌다. 하도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한테 달려갔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윙윙거리며 소리가 울렸다. 아빠는 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병원에서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가게에서 안 팔리는 것부터 먹어치웠다. 오래돼서 팔리지 않는 꽁치는 간장에 졸여 얼렸다. 갈치는 주인집 마당에 말렸다. 광희 엄마는 일수를 찍으러 와서 더는 생선을 고르지 않았다. 엄마는 생선 가게를 접고 그곳에 채소를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친척집을 찾아간 엄마는 그 집 앞에서 서성이다 해질녘에야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엄마는 사채업자에게 붙잡혀가 머리칼이 잘려서 돌아왔다. 오빠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보급소에서도 제일 빨리 신문을 돌린다고 했다. 매일 일을 해도 엄마가 돌아올 때는 늘 빈손이었다. 광희 엄마는 수시로 들러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윽박을 질렀다. 광희는 더 이상 코를 잡고 더럽다는 신용을 하지 않았다. 진짜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약 올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광희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수일을 하며 보름이나 한 달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아빠가 오는 날이면 살림이 부서지고 엄마가 울었다. 누군가 무언가 끊임없이 미웠지만 그럴수록 매맞으며 울어대던 개들의 소리가 되살아났다. 나는 좀 더 일찍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양쪽 귓구멍을 뚫고 들어온 매맞는 개의 울음은 어디서건 튀어나왔다. 내가 들고 있던 들통에서도 그 개가 튀어나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았다. 들통에 있던 개가 튀어나와 살아서 울어대던 자기를 못 본 척하던 나를 제일 먼저 물 것 같았다. 나는 그 들통을 배달한 내가 제일 미웠다. 하지만 매맞은 개가 제일 먼저 문 것은 아빠였다. 아빠가 우는 날에는 매를 맞던 개의 울음이 엄마의 목소리로 방 안에 가득 찼다. 아빠는 예전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대신 술병을 차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야기를 했다. 초점이 없고 살림이 부서졌다. 나는 아빠가 바뀐 것이 매맞은 개를 그렇게나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개의 울음소리가 멈추자 내가 들었던 들통을 들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저 개는 누굴 물었을까? 시장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개에게 물린 것 같지 않았다. 아저씨는 들통을 들고 고깃집으로 향했다. 매맞은 개는 이번에는 진짜 나를 문 것 같았다. 매맞는 울음소리는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몸을 털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곳이지만 이곳은 내가 살던 곳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 올 때 보았던 작은 강은 아무것도 갈라놓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얼음집으로 돌아갔다. 이 밤섬 할머니.
잠자리가 있는 할머니의 가게 주변에는 강이나 섬과는 상관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으므로 나는 이곳이 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볍게 잊고 지냈다. 시장을 통과해 나오면 작은 골목들이 뻗어 있었는데 골목은 큰 길에서 끊겼다. 찻길 건너로 학교가 있는지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 몰려다녔지만 내가 찾기를 건넌 것은 이곳에 도착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였다.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설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를 기대하게 한 것은 알 수 없는 공기였다. 시장에서는 동물원에서 나는 젖은 똥냄새가 났고 찻길에서는 동전을 비볐을 때 손에서 나는 비린냄새가 났으므로 학교 근처로 가면 또 다른 냄새가 날 것 같았다. 나는 생선 가게를 드나들던 고양이가 할머니를 피해 다니는 것은 할머니의 욕이 아니라 냄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배추와 야채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오자마자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나는 그게 배추 쏙보다 더 달았다. 한 달 동안 모은 게 고작 이 리어카여? 이 덤통으로도 안 가져갈 놈아. 그러니 애고 마누라고 쌩고생이지. 네 놈은 장사질 해먹기는 애저녁에 글렀다. 어디 매끈한 놈들 등이라도 쳐먹고 발탄 놈 마냥 도둑질이라도 해와야 쓰지. 에라이 장사질은 글러먹은 놈아. 쌤통이다. 내 손을 놓은 값을 할머니의 욕이 채워주었으므로 속이 후련했다. 할머니는 아빠의 등짝을 후려치면서도 뿌리채 뽑힌 배추 꽁다리를 잘라 입에 넣고 올강거렸다. 그놈 그래도 배추밥은 어지간히 처먹었나 보네. 꽁다리도 살릴 줄 알고 하루벌이는 해먹겠어. 아빠는 욕값이라며 배추를 할머니 가게 안에 들여놓았다. 배추 밑에 깔려있던 커다란 물을 들어올릴 때는 파닥이는 물고기를 자랑하듯 목에 힘을 주었다. 배추는 덤이고요. 머리통이 파랗고 통통한 게 이게 더 이쁘지요. 아침 햇살이 아빠의 뒤통수에 붙어 환했다. 도둑놈처럼 내빼던 한 달 전과는 달리 이럴 때 아빠는 꽤 괜찮은 남자로 보였다. 이쁘지요 묻는 눈이 마흔을 넘긴 사내 눈깔이냐고 할머니는 혼잣말도 욕처럼 씹어댔다. 빈 리어카를 끌고 다시 가락동 시장으로 향하는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괜찮은 남자로 보였던 이유가 할머니 말대로 눈동자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빠는 못 들은 듯 내쳐 달렸다. 할머니는 채소가 담긴 바구니들을 가리키며 값을 외워보라고 했다.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대꾸도 없이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걸었다. 마실을 다니듯 할머니는 아침마다 유모차를 끌고 어디론가 다녀왔다. 올 때는 유모차 가득 파와 호박잎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없는데도 빈 방은 할머니 냄새로 찜을쿵했다. 방도 사람을 담는 모양인지 여기저기 욕 같은 틈이 보였다. 누렇게 세기발에 바스러지는 신문지 위에는 최근 신문이 붙어 있었다. 붙어 있었지만 틈은 신문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듯 감자줄기처럼 쩍쩍 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되도록 재밌는 생각을 하기로 했다. 세상에 나만 아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이름은 틈이다. 틈나무는 벽에서 태어나 벽에서 자라는데 오래된 신문을 읽을 줄 안다. 틈나무는 할머니의 방처럼 오래되고 더러운 벽을 흙으로 삼고 있으니 할머니가 욕을 밥삼아 하는 것은 모두 틈나무의 열매 때문이다. 틈나무의 열매는
욕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이 방에 오래 있다 보면 할머니처럼 욕쟁이가 될 것 같아 몸을 털었다. 할머니의 앞치마가 걸려있는 벽 맞은편에는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오래된 사진 같기도 하고 사진을 흉내낸 그림 같기도 했다. 까치발을 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개켜놓은 이부자리 위에 베개를 2개 쌓고 그 위로 올라가 까치발을 했다. 액자 속에도 방의 벽면처럼 낡은 신문이 들어 있었다. 신문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연 먼지를 뒤집어 쓴 언덕만 덩그러니 있었고 그 옆에는 개미떼처럼 줄지어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언덕은 산 같기도 하고 섬 같기도 했다. 신문을 오려붙인 사진 아래로 1968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숫자는 사진의 나이 같았다. 숫자만으로도 오빠가 떠올랐다. 이런 것이 그리움일까? 사진은 오빠와 같은 나이였다. 할머니도 이 사진을 보며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개의 사진은 할머니 방의 벽에 붙은 신문들 중 하나였으나 액자는 그 안에 방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다는 듯 특별해 보였다. 밤섬 할머니 계세요?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못된 짓을 하다 들킨 것처럼 허둥대다 베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방바닥에 꼬꾸라졌다. 너는 또 누구니? 할머니 벌써 밭에 가셨니? 하마터면 이번에도 또 엄마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 뻔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자주 겪는 일이었지만 엄마 나이의 아줌마들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면 나도 모르게 엄마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곤 했다. 할머니 밭이 어디 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올 때 유모차 가득 채소를 담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밭에 가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요 녀석, 할머니 밭을 왜 내게 묻니? 파 사시게요? 개시부터 값을 내려받으면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값을 어떻게 매겨야 하나 고민했다. 예, 아침부터 파는 뭐하러 사가니? 할머니 오시면 이번에는 꼭 일수도장 찍으시라고 일러라. 일수 아줌마라면 쥐라도 뜯어먹을 듯 험하고 더럽게 못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 아줌마는 광희 엄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젊었고 부드러웠고 평범한 엄마들 같았다.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일수쟁이라니. 세상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심술이 났다.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욕만 얻어먹으라고요? 나중에 아줌마가 다시 와서 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줌마가 저녁참에 다시 들러준다면 좋을 것 같았다. 요 녀석 좀 봐. 그래도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서 온 거니까 내일은 꼭 찍으시라고 일러야 한다. 그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뜸했다. 할머니는 개시부터 엄한 년이 와서 파리통만 날리는 거라고 괜히 나를 구박했다. 할머니가 뜯어온 호박잎처럼 목구멍이 꺼끌거렸다. 나는 잠자리에서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할머니는 허리까지 더 꽉꽉 주무르라며 방바닥에 배를 대고 누웠다. 할머니 파밭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할머니, 여기는 섬이에요? 저 액자는 뭐예요? 할머니의 살은 뼛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뼈 위에 가죽만 걸쳐놓은 듯 헐거웠다. 밤마다 할머니가 뼈마디가 쑤시다고 돌아눕는 게 이해가 갔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코를 골았다.
며칠 뒤 아빠는 다시 리어카 가득 배추를 싣고 돌아왔다. 나는 근처에 할머니의 팥밭이 있다고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아낸 것처럼 속삭였다. 아빠는 할머니 밭은 옛날에도 참 실했다고 말했다. 나는 아빠가 나만 남겨두고 또 금방이라도 가버릴까봐 생각나는 아무거나 마구 짓거렸다. 할머니는 누구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지 누군 누구야? 아이, 옌병.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빠이 누구냐고. 밤섬은 또 뭐고. 급한 김에 할머니의 욕이 튀어나왔다. 아빠는 눈을 흘기는 대신 꿀밤을 때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시든 밤섬에서 살았다고? 밤새도록 아빠를 붙잡아 두려면 엄마 타령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응, 엄마는 언제 오는데? 아빠는 아직도 엄마와 연락이 안 되는지 엄마 소식은 담배 연기에 섞여 한숨으로만 끌려 나왔다. 그렇긴 해도 밤섬은 비밀처럼 자꾸만 자랐다. 딱히 궁금한 것은 아니었지만 묻고 나니 더 궁금해지는 단어였다. 아빠는 소식 없는 엄마의 안부를 메우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뱉으려다 되레 삼켰다. 한강에 있는 섬이야. 아빠가 말할 때마다 담배 연기가 허공을 채웠다. 한강에도 섬이 있어? 엄마도 거기 있어?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섬이 배들이 쉬어가는 배목수들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그럼 한강은 바다야? 바다로 가는 길이지. 예전엔 한강의 모래밭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그랬어. 우리 섬에서는 한강물을 퍼다 그냥 먹기도 하고. 왜 노래도 있잖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는 거. 고운 모래가 반짝이는 젖줄이었지. 밤섬은 할아버지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고향이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가 만든 배들이 찻길만 건너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을 떠다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처음 이곳으로 올 때 전철에서 보았던 작은 물줄기가 떠올랐다. 그 물줄기라면 할아버지가 깎은 장난감 배에나 어울릴 것 같았다. 3. 늙은 배. 이곳에 오기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그곳 시장통에서 몫으로 통했다. 할아버지가 시장으로 나올 때는 전부침을 하는 장씨 아줌마부터 포장마차를 하는 동수 아저씨까지 할아버지의 손을 빌렸다. 기울어진 판대를 세우고 부서진 강목을 덧대는 간단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역시 배목수 솜씨는 다르다며 할아버지의 뭉툭한 손을 칭찬했다.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날에는 언제나 비닐봉지 가득 뭔가가 들어 있었다. 시장통을 돈 날은 할아버지의 손을 빌린 가게에서 얻은 창거리로 일주일은 반찬 걱정이 없었다. 우리가 시장통에 사는 동안 아빠는 수배 중이었다. 아빠보다 자주 집에 들르던 형사는 아빠가 남의 집을 지어주고 그 집에 불을 냈다고 했다. 엄마는 사고였다고 들목수들을 찾아다니며 해명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수배령이 떨어진 후였다. 자수한 아빠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빠의 육상부 선생님이 3번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날은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두 번째는 집 앞에서 엄마와 선생님의 실랑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육상부 선생님이 엄마를 만나고 간 뒤부터 오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빠는 오지 않았지만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오빠의 이름이 아니라 현숙이 오빠 이름이 붙어 있었다. 현숙이 오빠는 오빠보다 느렸다.
꼭 한 발짝이 늦어 경기가 끝나면 땅을 치고 울었다. 현숙이에게 혀를 내밀면 현숙이도 나를 따라오며 울었다. 나는 왜 현숙이 오빠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거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뜯어왔다. 엄마는 내가 보든 말든 부엌에 앉아 현숙이 오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에 가위질을 했다. 아빠는 쫓기던 때와는 달리 갇혀 있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했다는데 그때부터 오빠는 못된 장난을 시작했다. 어느 날은 길 가던 사람을 때렸고 또 어느 날은 가게방을 털어 도둑놈이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도 마음 편한 소년원으로 들어가 면회를 거절했는데 그때 오빠의 죄목은 아빠와 똑같은 방화범이었다. 오빠가 불을 지른 곳은 꽃을 기르는 비닐하우스였다. 오빠는 불을 왜 질렀느냐고 묻는 형사들에게 꽃도 불에 타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는데 꽃보다는 그곳에 숨어 잠을 자던 신원이 불확실한 노인이 불에 타 숨졌다. 형사들이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에게는 식구들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빠 때와는 달리 아무도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오빠는 아빠보다 더 오래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며 담배를 빠는 할아버지의 기침은 더 깊어졌다. 마치 틈나무가 할아버지의 몸에서 자라 욕 대신 기침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아빠와 오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작은 배를 만들었다. 기침이 잠잠한 날에는 우장산으로 발품을 팔러 나갔다. 돌아올 때는 산에서 주운 나무 뿌리들이 비닐봉지에서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 뿌리들을 적셨다 말렸다 하며 배를 깎았다. 할아버지는 비스듬히 놓은 돛대가 달린 배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야걸이다. 밑이 평평해서 모래밭에 앉을 수 있지. 이건 뭐예요? 나는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을 손으로 짚었다. 밀물대를 기다렸다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바닷배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모래밭에 나가 닻을 내리고 배를 손질해 주는 대신 새우나 소금을 받아 마푸나루로 실어 날랐소. 물이 들어와 바닷배가 뜨면 북쪽 강줄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며 배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강배고 이게 늘배다. 할아버지는 강배와 늘배를 골라 내 손바닥에 얹었다. 할아버지가 깎은 배는 그 모양이 다 달랐다. 큰 물이 들 때나 들어온다는 두대박이는 돛이 두 개로 마주보며 기울어져 있었고 닷줄을 감는 물레에는 여러 개의 손잡이까지 조각되어 있었다. 반면 나룻배나 강배들은 버드나무 잎사귀처럼 배끝이 미끈하고 단정했다. 할아버지는 바람과 물때에 맞춰 배가 들고 나갈 때 멀리서 깃대를 올리고 배를 수리하기 위해 몰려오는 배들을 맞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바람과 물때를 알아야 살아가는 법인데 할아버지는 배들을 정리하며 기침을 쏟아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가 말한 섬은 아주 먼 곳에 외떨어져 있는 낡은 집 같았다. 아니, 여기저기 부서지고 삐걱거리며 바람이나 들락거리는 낡은 배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때가 행복이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게는 그런 행복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외려 할아버지의 섬이 배가 얄밉기까지 했다. 할아버지는 분명 한강이라고 말했을 테지만 나는 그것이 혼자서는 닿지 못하는 바다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섬이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에 있었다니. 나는 얼른 한강이 보고 싶어졌다. 4. 확성기. 며칠 뒤 나는 아빠에게 한강에 가자고 졸랐다. 아빠는 대답 없이 리어카를 끌었다. 배추를 실은 리어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얹어준 늘배 같았다.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넌 후 다시 골목을 훑으며 아빠는 빗대를 올리듯 확성기를 빼들었다. 배추가 왔어요. 아빠가 말하면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소리가 확 펼쳐지는 나팔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배추가 왔어요. 확성기는 산이나 바다에서 손나팔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때와는 다른 용기를 주었다. 말하자면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았다. 오빠는 남자들은 아침마다 고추가 커진다고 했다. 믿지 못하는 내게 커진 고추를 보여주기도 했다. 만져봐. 오빠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것은 오빠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이었다. 뻣뻣하던 오빠를 크림빵처럼 녹여내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 얼마 지나 나는 만져달라는 오빠의 애원을 뿌리쳤다. 털 뽑힌 송충이처럼 흐물흐물한 오빠의 신음소리가 징그러웠다. 나는 오빠가 도둑놈이 되고 방화범이 된 것이 내 책임 같았다. 아빠는 확성기에 대고 배추가 왔다고 소리쳤다. 나도 확성기에 대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도 몸속에서는 뭔가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화끈거리고 식었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 불빛처럼 깜빡이는 그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배추보다 내게 더 관심이 가는지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과자 사 먹으라고 불어 돈을 얹어주기도 했다. 배추는 해 떨어지기 전에 대부분 다 팔렸고 남은 배추는 떨이로 한 아줌마네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배추가 빠져나간 리어카 바닥에는 떨어진 배춧잎들이 조각이불처럼 펼쳐져 있었다. 파도에 출렁이듯 리어카는 돌부리에 걸려 퉁퉁거렸다. 배에 올라탄 것처럼 싸늘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엄지공지라도 된 듯 배춧잎 이불을 덮었다. 배춧잎 하나는 할아버지의 나무배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축소해 놓은 작은 세상이었다. 총총한 하늘에 별들의 자리가 보였다. 누군가 하늘 이불에 손가락만한 구멍을 내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이 생긴 것 같아 슬쩍 눈을 감았다. 별들은 모를 거야. 다른 별들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 다들 궁금해서 뻥뻥 손가락 구멍을 내고 밤마다 우리 사는 곳을 내려다보면서도 서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냈잖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거야. 배춧잎에 구멍을 내고 나도 몰래 훔쳐보았다. 확성기에 대고 소리칠 때처럼 별들이 잉큼잉큼 깜빡였다. 그날 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았다. 작고 왜소한 등짝이었다. 아빠가 지나가는 길은 말끔히 뒤로 밀려났고 쓸쓸함이랄지 허전함이랄지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어깨는 축 처져 다림질한 길을 말아올리고 있었다. 리어카는 그 길 위에 있었지만 아빠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는 묻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잠든 척 누워있는 내게 다가와 비닐 포장을 덮어주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고픈 배를 들킬세라 꼬르륵 소리가 여우 방귀처럼 새나왔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앉은 것처럼 배춧잎 냄새가 머릿속에 창구멍을 내며 들락거렸다. 리어카는 도시의 경계석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콘크리트 제방을 지나고 있었다. 아빠는 제방에 뚫린 문 앞에 있는 가게에 리어카를 세웠다. 둥그런 아치형으로 이어진 동굴 같은 문이었다. 문에는 한강 제6관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육관문이래. 나는 입을 막고 킥킥 웃었다. 문을 통과하는 바람이 비닐을 물어뜯을 듯 덤벼들었다. 나는 머리끝까지 비닐을 덮었다.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온 아빠는 한강의 육관문을 지나 뻥 뚫린 강 앞에 섰다.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듯 쭈그려 앉아 등을 말았다. 나는 드디어 한강과 마주하게 되었지만 한강보다는 아빠의 등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빠의 등에 붙어 여기까지 따라온 배춧잎 조각이 풀처럼 환한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옆에 놓인 술병을 들었다 내릴 때마다 그 배춧잎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빠는 들고 있던 소주를 입안에 털어놓고는 벌떡 일어나 그것을 강을 향해 던졌다. 떨어진다. 병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빠의 등에서도 배춧잎 조각이 떨어졌다. 알 수 없는 허기와 병든 공기가 교차했다. 아빠, 배고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아빠를 불렀다. 우물쭈물 하다간 산산조각 난 병조각처럼 아빠도 어두운 물줄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이럴 때는 배가 고픈 것이 다행이었다. 아빠는 눈으로 강물을 다 마신 건지 벌겋게 충혈된 눈을 하고 나를 번쩍 들어 리어카에서 내려주었다. 그러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다는 듯 어깨를 내밀었다. 저기 비죽이 솟은 아파트들 보이지? 아빠는 나를 어깨에 태우고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자 바람은 한층 더 세게 불었고 어둠은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아빠의 머리 위에 얹힌 또 다른 눈처럼 나는 아빠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에는 키재기를 하려는 듯 꼿꼿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이 빽빽했다. 세상에는 집이 저렇게 많은데 예전에는 저곳이 다 뽕밭이었다. 저기에 집을 지으려고 우리 섬을 폭파했어. 우리 섬뿐 아니라 저쪽에 있던 저자도는 아예 통째로 파내 잠실을 만들고 압구정에 그 유명한 현대아파트를 올리는 데 쓰였지. 서울의 부자 동네들은 다 한강에 있는 섬을 파내고 지었으니 한 30년쯤 더 기다리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 너는 커서 저런 집에는 들어가 살 생각 마라. 저런 건 어떻게든 무너지게 돼 있어. 아니, 우리 섬이 폭파될 때처럼 다 폭삭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가리키는 서쪽 강변을 바라보아도 섬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는 아빠의 목소리는 얼음에 베인 것처럼 차고 비렸다. 네 엄마도 거기 사람이지. 딸 부잣집 막내딸을 데려간다고 동네 어른들이 큰 잔치를 해주었어. 네 오빠도 거기서 나왔으니 그곳이 고향인데 지금은 봐라. 섬은 토막나고 그 모래로 만든 집들은 우리 집이 아니지 않니? 뭔가 잘못된 거야.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보고 섬을 팔아먹은 놈이라고 빗장을 채우셨지. 그때는 섬을 떠나고 싶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한강에 하나둘씩 다리가 생기면서 강길이 막히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 할아버지는 평생 그곳에서 배목수 일만 하고 살았는데 섬을 떠나 어떻게 사느냐고. 여의도를 신세계로 만들겠다던 공무원들이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지. 그때 함께 막았어야 했는데
갓 낳은 내 오빠를 업고 한겨울 얼음판 위를 걸어 나오면서도 그래도 살 길이 있을 줄 알았다. 강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살던 섬은 여의도의 강막이 둑으로 사라졌지. 사람들은 100일의 기적이라고 윤중제 공자를 축하하더라만 그 100일 동안 네 오빠가 물었던 물젖이 그놈을 그렇게 만든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고향을 보면서 살겠다고 와우산에 터를 잡았는데 네 할아버지가 거기로 가는 걸 반대했지. 사람들이 분탕질해 놓은 섬을 뭐하러 보느냐고 호통을 치셨어. 모여 살았으면 좀 달라졌을까? 이제 발등만 남은 밤섬은 사람 없는 까치섬이 되었다는데 어쩐지 네 엄마도 할아버지도 호야도 다 거기다 남겨두고 나만 나온 것 같다. 아빠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를 어깨에 올려놓은 것 같았다. 얼음에 베인 차고 슬픈 목소리는 내게도 스며들어 배꼽 근처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 웅덩이는 자꾸만 커지고 깊어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꺽꺽 소리내어 울고 싶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위독 전보를 받고 감옥에서 나온 아빠는 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턱에 앉아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가지처럼 꺽꺽 소리내어 울었다. 한강 줄기를 타고 새처럼 바람을 가르며 다가온 배를 잡으려는 듯 할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닷줄 묶는 신용을 했다. 울고 있던 아빠가 신발도 벗지 못하고 뛰어들어와 닷줄을 묶고 있던 할아버지의 손을 움켜잡았다. 할아버지는 배에 올라탄 듯 힘겹게 눈을 껌뻑이며 온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소리 질렀다. 애기 밥 주라. 그 후로도 한참을 나는 할아버지가 깎아놓은 배를 볼 때면 밥이 떠올랐다. 아니 배가 차도 배가 고팠다. 아니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배꼽 근처가 싸하게 시리다가 아프다가 뭉글거렸다. 아빠의 목소리는 그때보다도 더 깊게 나를 울렁이게 만들었다. 나는 눈에 힘을 주고 뱀처럼 꿈틀대는 강물을 째려보았다. 강 건너편 아파트들이 강물에 거꾸로 박혀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가 살았던 섬의 모래로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큰 섬을 가졌던 한강은 서울의 집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림자들의 강처럼 깊은 어둠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아빠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날 그 강 앞에서 오빠에 대한 죄책감을 놔버릴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본 한강은 그 정도의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거대한 뱀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아빠는 내게 빵봉지를 내밀며 조금만 더 할머니 집에 얹혀 있으라고 했다. 아빠가 건네준 크림빵을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틈나무에게서 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어금니를 무니 눈물이 나오다 말았다.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쟁걸음으로 무언가를 줍기 시작했다. 한강변에는 여름장마에 떠밀려온 고물들이 널려 있었다. 아빠는 그것들을 뒤져 쓸만한 판자와 목재를 골랐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들고 내려온 나무 뿌리들과는 크기부터 달랐다. 나무를 깎으며 나무살을 덜어내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빠는 나무에 나무를 덧대어 배를 만들 모양이었다. 오, 파. 파를 먹는 동물이 또 있어요? 아무리 떠올려 봐도 파를 먹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았다. 사람이 되려고 파를 먹는 거요. 곰이 파를 먹고 사람 됐다고 안 하냐? 에이, 곰이 먹은 건 파가 아니고 마늘이잖아요.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했는데
마늘이나 파나 그게 한 핏줄 아니냐. 옛날에는 먹을 것 없는 마을서 사람들이 인신을 먹었지. 그래 가난한 집 부부는 애들도 그리 많이 낳았고.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배고프면 잡아먹어야지. 늙은 부모 살리자니 갓난애라도 잡아야지 어쩌겠냐. 할머니는 나를 골려먹는 것이 재미난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아까부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하늘이 쪼개졌다면서요. 그래, 하늘이 쪼개지는 큰 소리가 사나흘이나 계속되더니 물발이 쏟아지는데 그게 내가 네 나이 때 겪었던 을충년 대홍수 때처럼 바치고 논이고 할 것 없이 넘나들며 마을을 휩쓸었더란다.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나려는데 아, 글쎄 자꾸 생전 못 맡아본 냄새가 나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냄새 나는 곳을 모르겠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반 넋이 나가서는 입을 쩍 벌리고 한 곳을 바라보더란다. 거기 여직 보지 못한 섬이 떡하니 와 있지 않겠어? 섬이 흘러온 거야. 사람들은 풀똥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얼른 배를 하나 구해 사람들을 태우고 그 섬으로 향했단다. 거기 뭐가 있었겠냐? 나는 풀똥이 뭐냐고 물으려다 귀찮아서 파라고 대답했다. 그랬겠지. 그 섬이 온통 파밭이었단다. 할머니는 그동안 할 말들을 숨겨두었던 사람처럼 좀처럼 이야기를 끝내려 하지 않았다. 굶주린 사람들이 너나 없이 섬으로 가서 파를 따먹었겠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배가 안 차지. 그래 기력을 찾은 사람들이 긴 가뭄에 효자없다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저놈 것을 어떻게 훔쳐오나 궁리를 하는데 요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요상한 일이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벌거벗은 눈동자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더란다. 그게 뭐겠냐? 치, 팔을 먹어서 그렇다고요? 졸음이 몰려와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껌뻑껌뻑 졸고 있는 나를 깨우려는 듯 말끝마다 질문을 던졌다. 글치, 팔을 먹어본 다음부터는 눈동자가 살아난 거지. 그때부터 그 섬이 사람 사는 곳이 되더란다. 어른들 말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밤섬에 들어와 살게 됐다고 했어. 그래서 옛날부터 팔을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안 하든 파라는 게 아무 맛도 안 나잖냐. 근데 그 아무 맛도 아닌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딨냐? 그게 파맛이다. 아무 맛도 안 나는 게. 그러니까 파를 먹는 동물이 사람 말고 또 있다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신경질이 나서 잠이 깨버렸다. 어른들은 늘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할머니는 뭔가 더 말할 것이 있는지 입술을 오물거렸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또 잠자리에서 꼼짝없이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졸린 척 하품을 하며 풀등이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른들은 우리 섬이 100년에 한 번씩 물에 잠겼다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을충년에는 한강에 있는 섬들이 다 물에 잠길 정도였어. 우리 섬에는 붉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나마 살아남았지. 바다에는 그런 섬들이 많다. 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지. 바닷배가 들어오던 때에는 우리 섬도 풀등처럼 잠겼다 떴다 하기는 했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어. 한강의 섬들은 바닷물보다 홍수가 나면 단박에 잠겼다 떴다 하는 시기였지. 그런 섬을 고래등에 얹힌 풀밭 같다고 해서 풀등이라고 한다. 한강에서도 홍수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조그만 풀등이 많았었어. 풀등이 아니고 파등이잖아요.
나는 하품을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파처럼 아무 맛이 없어서 졸음이 몰려왔다. 불등이건 파등이건 사람들이 파헤친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허긴 모래를 다 퍼갔으니 다시 나오려면 네가 내 나이쯤 돼야 볼 수 있을라나? 할머니는 낮 동안 기운을 다 써버렸는지 말끝마다 욕 대신 한숨을 내뱉었다. 물밑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두둥쿵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아빠의 등에 붙어 있던 배춧잎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던 배춧잎이 고래등에 얹힌 풀등 같았다. 배춧잎이 떨어져 나갈 때 아빠의 등짝은 어둠과 한편이 되어 강에 쓸려 나갈 것 같았는데 풀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발을 먹는 동물은 눈동자가 예쁜 법인데 어디 보자. 내 잠을 빼앗으려는 듯 할머니가 내 쪽으로 돌아 누웠다. 눈을 감았는데도 할머니의 손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다가오는 할머니의 손에서 진한 파냄새가 났다. 나는 얼른 눈을 떴다. 할머니의 손은 내 눈이 아니라 머리에 얹어졌다. 처음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내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나도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은 살얼음이 녹은 것처럼 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섬이나 풀등이라는 단어는 할머니를 오래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바람과 물때를 알아야 사람이 된다고 했던 할아버지처럼 눈물을 흘려야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조그만 게 갖다 붙이기는 죽은 지 할아버지 눈가를 박아놓았구먼. 네 애비가 그냥 반 손맛을 반만 닮았어도 거긴 요즘은 배목수들도 다 집 짓는 일만 한다고 하더라만 그거라도 잘만 배우면 도둑질보다 나을 낀데 제길할 거 순둥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 새끼까지 감옥으로 보낼지 누가 알았겠냐. 같은 종류의 씨앗을 뿌린 밭처럼 같은 땅에서 살았다던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딘지 모르게 닮은 것 같았다. 특히 팔을 파는 할머니와 손재주를 팔았던 할아버지는 사는 곳만 다를 뿐 어디다 씨를 뿌려도 같은 열매를 맺는 종족 같았다. 나는 팔을 깐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벌떡 일어나 괜히 가방을 뒤졌다. 할아버지는 아빠가 감옥에 있을 때 배를 깎았어요. 배를 깎았어? 나는 할아버지의 늘배를 할머니 손에 얹었다. 이건 늘배예요. 할아버지는 배들이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할머니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배를 쓰다듬었다. 정말 똑 닮았구나. 그 양반이나 인연 신세나 섬에 다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옌병할 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파 같은 손가락을 펴고 액자를 가리켰다. 하나는 섬이 폭파되기 전 섬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섬이 폭파되는 것을 찍은 것이라고 했다. 섬은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된 풀등처럼 할머니의 시간 어딘가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꿈에 섬을 빠져나오는 사진 속 사람들 중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곧 사라질 섬을 눈에 담으며 뒤돌아선 채 오랫동안 얼어붙은 강 위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아빠가 세간살이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엄마는 오빠를 업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못해서 다가오는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할아버지도 엄마도 오빠도 사라지고 리어카를 끄는 아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아빠는 그 위에 나를 싣고 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꿈에서도 나는 그걸 묻지 못했다. 6. 포장마차의 고향. 배출 시즌이 끝나자 아빠는 모아놓은 판자들을 걷어 리어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리어카 위에 널판지를 깔고 돛대를 세우듯 모서리에 4개의 기둥을 박았다. 기둥에 얹을 지붕을 올리자 리어카는 마차로 변신했다. 여기에 포장을 씌우면 포장마차가 되는 거야. 아빠는 마차를 끌며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뒤에서 마차를 밀었다. 마차는 우리가 처음 도착한 뚝섬역을 지나 뚝방을 지나 한양대로 향했다. 아빠는 잠깐 쉬자며 다리 위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들었다. 다리 위에서 보니 할아버지의 작은 배에나 어울리는 강 위로 돌다리가 있었다. 저건 뭐야? 아빠는 살구지 다리라고 했다. 여름에는 물이 넘쳐 사람들이 빠져 죽으니 절대로 혼자 건너지 말라고도 했다. 아빠는 살구지 다리를 등지고 반대편을 보며 저쪽에 저자도가 있었다고 했다. 아빠가 가리키는 쪽에는 강 건너편 아파트만 보였다. 뚝섬은 섬이야? 내가 물었다. 아빠는 대꾸 없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마차 앞으로 갔다. 아빠가 끄는 마차가 차도로 내려섰다. 뒤에 오던 버스가 클렉슨을 눌렀다. 아빠는 마차도 차라는 듯 비켜주지 않았다. 아빠는 내게 길 쪽으로 걸으라고 했다. 왕십리를 지나자 상 왕십리가 나왔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신경질이 났다.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상왕십리 다음은 상상 왕십리가 나올 것 같았다. 신당이라는 지하철역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며 아빠는 말했다. 다 왔다. 다 왔다면서도 마차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보도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골목으로 사라진 마차를 얼른 따라잡았다. 골목에 들어서자 양옆으로 수십 개의 포장마차가 줄을 맞춰 서 있는 게 보였다. 여기 뭐야? 아빠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앞으로 뛰어갔다. 여긴 어디야? 포장마차네 집이야? 아빠는 땀을 훔치며 조금만 더 가자고 했다. 포장마차네 집? 그러게 여기가 포장마차의 고향이네. 드디어 마차를 세우며 아빠가 말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리어카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바퀴 달린 마차들이 색색의 포장을 달고 늘어서 있었다. 아빠는 마차에 씌울 포장과 음식을 넣을 유리상자를 꼼꼼히 살폈다. 곰같이 배가 나온 아저씨는 파란색 포장은 싸지만 인기가 없다며 무지개색 포장을 펼쳤다. 아빠는 돈이 남아야 무지개색 포장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아저씨는 유리상자랑 철판 포장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내밀었다. 사람도 참 저걸 돈 한 푼 안 들이고 직접 만들었단 말이오. 포장마차를 만들어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남는 것도 없겠네. 아무튼 장사는 잘하겠소. 이 정도면 됐소? 아빠는 나를 불렀다. 이놈이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왔다니까 좀 더 빼주쇼. 나는 눈치껏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 배고파. 곰아저씨는 주저앉은 나를 보며 안 된다고 다른 데 가보라며 가게로 들어갔다. 아빠는 얼른 카바이드 통은 얼마냐고 물었다. 나는 눈으로 카바이드 통을 찾았다. 아저씨는 가게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값을 불렀다. 카바이드가 뭐야? 아빠는 계속 내 말은 안 들리는지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을 이것저것 뒤적였다.
여기서 계속 사갈 테니 가격 좀 내려놔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사람 끈질기네. 선불이나 많이 내요. 아저씨는 철판자리도 짜야 하니 포장마차는 내일 찾아가라고 했다. 아빠는 잘 부탁한다며 그때서야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까운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무지개 포장을 한 마차였다. 안쪽에서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같은 앞치마를 걸치고 어서 옵쇼 소리쳤다. 홍합 국물을 뜨며 아저씨가 뭘 드릴까 물었다. 아빠는 국수와 소주를 시키고 유리상자 안을 살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잘 팔려요? 아저씨는 홍어무침이라며 접시를 꺼내 담을 준비를 했다. 아니, 그거 말고 껍데기는 얼마요? 아줌마가 유리 상자를 열어 곱창을 잘라 철판에 던지고 썰어놓은 야채를 넣었다. 곱창도 맛있어요. 한 접시 할까요? 아줌마가 유리 상자를 닫지 않고 곱창부터 집으며 물었다. 곱창은 그렇게 해서 얼마요? 아빠는 소주 안주로 가격만 물어보며 한 병을 다 비웠다. 한 병 더 줘요. 아저씨가 소주를 건네자 아빠는 홍합 그릇을 내밀었다. 이거나 더 주쇼. 아저씨가 준 홍합 국물에는 홍합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국수를 다 먹고 신이 나서 홍합을 하나씩 깠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속이 비어 있었다. 아빠는 남은 것들 중 하나를 내게 주었다. 다 똑같은 껍질인데 아빠가 준 껍질에는 홍합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하나 더 달라고 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나머지 껍질을 까도 홍합은 나오지 않았다. 아줌마가 옆 손님에게 곱창을 건네며 아저씨한테 말했다. 저거 소리 나잖아. 얼른 불 댕겨. 아저씨는 씩씩 하며 소리가 나는 통끝에 대고 라이터 불을 켰다. 팍, 팍팍 하고 불꽃이 붙었다. 아빠가 말했다. 저게 카바이드야. 네 개의 통에 불이 켜지자 포장마차 안이 환해졌다. 나는 자리를 옮겨 입을 벌린 홍합 껍데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 한쪽에는 홍합이 들어 있었고 다른 쪽은 다 빈 껍데기 뿐이었다. 7. 냄새나는 돌. 아빠는 전철역과 한강, 경마장 주위를 돌며 자리를 물색했다. 전철역과 경마장은 텃세가 심해 한강의 육관문 앞이 장사자리로 정해졌다. 아빠는 시장에 갈 때면 나를 데리고 갔다. 무장시장에서 뚝도시장으로, 이번에는 중앙시장이었다. 무장시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배를 깎았고 뚝도시장에서는 할머니가 파를 팔았으니 중앙시장에서는 엄마가 올 차례였다. 중앙시장은 포장마차의 고향인 신당에 있었고 지금껏 본 시장 중 가장 컸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들 큰 보따리를 이고지고 있었다. 아빠는 장을 보다 생선 가게에서 문어와 소라, 꽁치를 샀다. 그러고는 나보고 그곳에 있으라고 했다. 시장을 더 도는 동안 짐을 볼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고무 앞치마에 고무장화를 신은 아줌마는 나무 도마에 박힌 못에 안아고 머리를 꽂았다. 머리가 걸린 안아고는 한 번에 옷이 벗겨지듯 껍질이 벗겨졌다. 아줌마는 그걸 채 썰듯 썰어 한쪽에 쌓아두었다. 안하고 좀 더 넣어주세요. 손님들이 생선을 살 때마다 아줌마는 방금 썬 것을 한 주먹 듬뿍 쥐었다. 많이 줄 테니까 또 와요. 아줌마는 손을 빼면서 반만 넣고 도마 아래에 있는 통에 나머지를 비웠다.
엄마도 저렇게 했으면 사라지지 않아도 되었을까? 나는 속으로 안 하고 따라했다. 안 하고는 값이 안 나갔다. 포장마차에서 홍합 국물을 공짜로 내듯 안 하고는 생선가게에서 거저 끼워주는 물고기였다. 아빠가 소라와 홍어, 꽁치 같은 것들을 살 때도 안 하고는 한 움큼씩 공짜로 끼워 넣는 덤이었다. 미더덕과 마찬가지였다. 해삼과 멍게를 사면 미더덕은 공짜로 얹어 주었다. 안하고와 미더덕은 횟감과 해물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안하고와 미더덕이 이름이 웃기다고 생각했다. 생선 집 앞에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곱창이 담겨 있었다. 곱창집 아줌마도 생선집 아줌마처럼 커다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있었다. 곱창집 아줌마는 한 손에 고무호스를 들고 그걸 곱창에 빠르게 끼워 넣다가 묘기를 부리듯 한 번에 홀딱 뒤집었다. 저게 뭔지 아냐? 생선집 아줌마가 물었다. 안 하고 생선집 아줌마는 깔깔 웃었다. 안 하고는 이거고 저건 곱창이다. 곱창이 뭔지 아냐? 아줌마는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으며 물었다. 미더덕. 나는 연탄불이 들어간 의자가 뜨거워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너 우리 집 딸내미 해라. 돼지가 똥 모아 넣는 데다. 에그 더러워. 그자? 아줌마는 나와 한 편을 먹은 게 좋은지 곱창집 아줌마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아줌마를 따라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 아줌마는 빨대 꽂은 요구르트를 주었다. 나는 빨대를 빨았다 뱉었다 하며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가 나머지 물건을 떼가지고 오면 나는 단숨에 빨대를 빨고 벌떡 일어났다. 아빠는 한강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게 싫었다. 할머니가 장사를 끝내기 전에 얼른 가게를 빠져나왔다. 나는 육관문 앞에 있는 가게에서 물을 떠다가 아빠의 포장마차까지 옮기고 자리에 앉았다. 두 개의 숟가락통에 나무젓가락을 꽂아놓고 의자를 빼내 앉았다. 나는 통에서 나무젓가락을 하나 꺼내 둘로 가르고 젓가락 끝을 씹었다. 그러면 아빠는 삶아둔 국수를 홍합 국물에 몇 번을 담갔다 꺼내 그릇에 넣고 김치와 김가루를 얹었다. 자, 계시다. 새 젓가락에 다 먹을 것처럼 한 입 가득 털어 넣으면 아빠는 눈을 흘겼다. 국수는 국물부터 먹는 거야. 아빠가 끓여준 잔치국수를 먹으면 저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저녁은 잔치국수가 아니라 돌멩이를 통해 왔다. 사람들이 한둘 올 때쯤 되면 아빠는 내게 검은 봉다리를 내밀었다. 나는 하기 싫은 척하며 얼른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 속에는 냄새나는 돌이 들어 있었다. 나는 봉다리에 얼굴을 받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잔치국수와는 다르게 배가 불렀다. 드라마에서 봤던 레스토랑에서 후식으로 먹는 커피가 이런 맛일 것 같았다. 나는 그 돌덩이를 여러 개 통에 넣고 촛대가 달린 뚜껑을 닫은 후 다시 화분 같은 겉통에 그것을 넣었다. 그 다음 겉통에 물을 넣고 기다렸다. 그러면 조금 있어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돌덩어리를 담은 통이 움직였다. 그때는 어김없이 간지러운 웃음이 나왔다. 돌이 물을 끓게 하는 건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었다. 비밀은 또 있었다. 나는 침을 꼴깍 넘기며
촛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소리가 보이고 냄새도 보일 거였다. 어김없이 피익 푹 하며 촛대 끝에서 소리가 나오고 피익 싱 하며 불대 끝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얼른 그 냄새를 맡았다. 연탄과는 다른 아찔한 냄새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확 빨려들었다. 돌과는 다른 온도의 냄새였다. 돌은 물을 만나 냄새를, 소리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라이터에 불을 붙여 촛대 끝에 갖다 댔다. 소리는 다시 불로 몸을 바꾸며 파닥이며 어둠을 잘라먹었다. 틱틱탁탁 소리를 내며 파랗고 붉은 빛이 태어났다. 저녁별이 나올 때처럼 별빛이 떨리는 것 같았다. 오빠가 불을 지를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별은 돌이 물을 만나 불이 되는 순간에 태어나고 있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켜지면 저녁별도 밝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장마차로 들어와 아빠를 바쁘게 만들었다. 내가 홍합 국물을 떠서 손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아빠는 꼼장어를 굽고 닭발을 구웠다. 메추라기를 굽고 돼지 껍데기도 구웠다. 사람들은 안 하고도 달라고 했다. 아빠는 접시 위에 상추를 깔고 안하고를 담았다. 상추만 깔았을 뿐인데 시장에서처럼 안하고는 공짜가 아니었다. 안하고를 내줄 때는 아빠도 나도 웃음이 나왔다. 학교에 다시 가기 전까지 나는 아빠의 포장마차에서 잠이 드는 버릇이 생겼다. 포장 한쪽에서 잠이 들면 어느새 아빠가 흔들어 깨웠다. 그럴 때면 카바이드 불빛도 재미가 없는지 톡톡톡 하고 제 맘대로 불을 꺼버렸다. 새벽별이 사라지는 때와 함께 카바이드 불빛도 사라졌다. 촛대 통을 빼내면 그곳에는 가루가 있었다. 카바이드 돌덩이는 밤새 가루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가루를 음식물을 버린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다 남긴 메추라기와 꼼장어, 닭발들이 카바이드 가루에 묻혔다. 8. 덤블링.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반년 동안 쉰 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들과 인사하기도 전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학년이 바뀌었다. 새로운 반에 적응하는 것보다 새로운 학년이 되는 게 한결 수월했다. 그 즈음 한강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늪지대처럼 물컹이는 어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한강변의 냄새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며 주변 상가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여름에 한강물이 넘쳐 옥상으로 대피하던 집주인들도 거들고 나섰다. 학교에서는 주말이면 비닐봉지와 집게를 나눠주었다. 그걸 들고 한강을 돌았다. 아빠의 등에서 배춧잎이 떨어지던 육관문을 지나 칠관문을 지났다. 남자애들은 집게로 팬티를 집어 우리 얼굴에 던졌다. 여자애들이 더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면 남자애들은 끝까지 따라와 팬티를 집어 다시 던졌다. 아빠가 언젠가 말했던 저자도가 있었다는 돌목에는 새들만 쉬어가는 작은 모래턱이 쌓여 있었다. 섬이 아니라 모래밭이었다. 섬이었던 저자도를 지나 작은 강이 있는 살구지 다리까지 걸었다. 선생은 그곳에서 나눠준 봉지를 걷었다. 봉지 속에는 서너 개의 고철이 담겨 있었다. 선생은 고철 하나에 봉사 점수를 기록했다. 학교에서는 밤에는 한강에 나가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나는 그걸 신발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강 수비대도 결성되었다. 학부모들은 한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서 밤마다 순번을 정해 플래시를 들고 한강을 순찰했다.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확고한 모습으로 강 건너편에 흔적을 남겼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올림픽 주경기장은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강 건너편의 변화에 발맞추듯 거리 정화를 위해 나온 공무원들은 거리 곳곳에서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고 있었다. 아빠는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다니느라 하루 걸러 장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은 머리에 붉은 띠를 한 채 잠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 정류점을 하는 최씨 아저씨가 급하게 할머니의 가게로 달려왔다. 아빠의 포장마차를 구청 직원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 했다. 아빠는 몸싸움을 하며 구청 트럭을 막아섰다. 트럭 위에는 부서진 길거리 포장마차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다. 무지개 포장이 뜯어지고 아빠가 세운 기둥들이 꺾였다. 지붕이 내려앉고 유리상자에 깨진 파편 위로 시뻘건 닭발이 떨어졌다. 홍합을 삶던 들통이며 카바이드 통이 나뒹굴고 나무젓가락들이 길거리로 쏟아졌다. 아빠의 포장마차는 리어카가 되어 트럭에 실렸다. 고양이 같은 포장마차였던 리어카들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다. 누군가 트럭 앞으로 가 벌렁 드러누웠다. 나 죽이고 가, 이놈의 새끼들아. 몸싸움을 하던 아빠도 드러누웠다. 4~5명의 남자들이 아빠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었다. 아빠는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의 욕보다 더 센 욕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엄마를 때릴 때보다 더 격렬하게 꽂히는 고함이었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그것은 골목에서 매를 맞던 개의 울음이 돌아온 소리였다. 나는 떨어져 있던 카바이드 돌덩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아빠를 기다리며 학교 앞으로 갔다. 철봉이 보였다. 엄마가 사라지기 전 저녁 같았다. 나는 이번 학교에서도 오래 매달리기를 제일 잘했다. 선생님이 이제 그만 내려와 할 때까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3초도 안 돼 철퍼덕 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철봉에 매달리면 아이들 정수리가 보였다. 그러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철봉에서 한 바퀴 휙 돌아 모래바닥 위로 착지했다. 그리고 카바이드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 해가 떨어지며 사방의 모래로 흩어진 것 같았다. 반짝이는 모래 속에 햇살보다 더 반짝이는 무언가가 꽂혀 있었다. 얼른 모래를 파헤쳤다. 동전이었다. 하나를 찾으니 그 옆에도 그 옆에도 동전은 계속해서 끌려 나왔다.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본 적이 있었다. 수확을 끝낸 감자밭이었다. 할아버지 산소 아래에는 감자밭이 있었다. 그곳에 앉아 감자를 주웠다. 줄기가 끊어진 감자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처럼 주워도 주워도 계속 나왔다. 이제 됐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 쪽에 인사하듯 말했었다. 나는 동전이 안 나올 때까지 모래밭을 뒤졌다. 왜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동전은 모두 7개였다. 학교 마당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어둠을 틈타 그곳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 떨어뜨린 동전에 미련이 남았다. 나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렸다. 학교가 뒤집어졌다.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졌다. 카바이드도 떨어졌다. 나는 착지에서 내가 흘린 동전들을 주었다. 모두 7개였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으니 다 가져가도 될 것 같았다. 학교 앞 공터에는 덤블링이 있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 주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라 힘을 다 뺐다. 힘을 다 빼자 다시 떠오를 힘이 생겼다. 공중제비를 돌고 엉덩이로 떨어졌다. 엉덩이의 힘으로 다시 떠올랐다. 어금니를 물 때와는 다른 오기가 생겼다. 아빠가 소주병을 집어던지듯이 내 몸을 던졌다. 푸드득 날던 새가 내 몸을 가로채 날다가 패대기 치듯이 무방비로 꼬꾸라졌다. 제 몸을 때리며 푸른멍이 든 파도 같았다. 온몸으로 밀다가 쓸려가는 자리에 저녁별이 걸려 있었다. 별들은 킥킥 웃고 있었다. 몸에서 열이 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아빠가 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오빠가 왜 불을 질렀는지도 알 것 같았다. 이대로 덤블링에서 내려온다면 내 몸에 생긴 열을 나도 어디든 쏟아부어야 할 것 같았다. 아빠는 다음 날 오후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구청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포장마차를 간신히 건졌다고 했다. 아빠의 포장마차는 처음처럼 리어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리어카에는 아빠의 머리에 걸쳐져 있던 붉은 머리끈이 묶여 있었다. 며칠을 누워있던 아빠는 밤마다 연장을 들고 한강으로 나갔다. 우리가 고초를 줍던 한강변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원지 자리에 공사 차량이 오고 가고 모래와 돌, 철근 등이 쌓여 있었다. 아빠는 리어카에 공사용 모래를 싣고 그 속에 철근을 숨겼다. 봉사 점수로 받은 고철과는 크기부터 달랐다. 모래는 근처 빈터에 쏟아내고 철근은 밤에 차를 끌고 오는 업자에게 싼 값에 넘겼다. 그 일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곳 인부에게 들켜 흠씬 두들겨 맞은 아빠는 잠시 나를 보러 왔다며 할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건네주었다. 나는 아빠의 리어카에 누워 숨죽이던 때처럼 잠든 척 몸을 뒤틀었다. 9. 모래로 만든 배를 타고 아빠가 사라지고 얼마간 시장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빠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 시신도 못 건졌다는 말을 하면 또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간 거라고 대꾸했다. 누군가 손님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모래밭에 박혀있는 리어카를 끌고 강변으로 가는 걸 봤다고 말하면 또 누군가는 공사장 차에 치여 모래밭에 파묻어 놓았을 수도 있으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빠는 흔적 없이 사라짐으로써 매번 새로운 소문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아빠가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엄마가 돌아왔다. 할머니는 세상에는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라고 했다. 엄마와 아빠는 카바이드와 물처럼 만나면 불이 되어 사라져버리는 벌을 받은 것 같았다. 엄마는 그동안 자갈치 시장에서 돈을 벌며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도 했다. 나는 병원비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머리채가 잘린 채 돌아온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가 목수일을 하며 그런 엄마를 때리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시장 입구에 있는 현수막을 떼다가
가위로 오려내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비밀 공간에 엄마를 숨겨두고 싶었다. 아니, 나중에 다시 만나도 좋으니 엄마도 아빠처럼 또 오빠처럼 감옥으로 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마음대로 원망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발에 걸리는 것들에나 화풀이를 해야 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침마다 밭으로 가지 않았다. 한강변 어딘가에 있다는 할머니의 밭도 갈아엎어진 모양이었다. 며칠을 누워있던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술을 빚어야겠다고 했다. 엄마는 할머니를 도와 막걸리를 만들었다. 엄마가 만든 막걸리는 하루면 후딱 만들어 팔 수 있었다. 막걸리 통에서는 카바이드 냄새가 났다. 밤마다 막걸리 통에서는 부글부글 술이 끓는 냄새가 났다. 빨리 숙성시키기 위해 카바이드를 넣는다고 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아빠와 오빠와는 다른 불지르기를 하고 있었다. 카바이드로 발효된 막걸리는 싼값에 팔려나갔지만 술을 사 먹은 사람들은 아침이면 머리통이 깨질 듯 아프다고 했다. 이상한 것은 한번 막걸리 맛을 본 사람들은 머리통이 깨질 듯 아프다면서도 그 술을 또 사가지고 간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머리통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더 세게 술에 취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엄마는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대신 술통에 독을 섞는 방법을 익힌 것 같았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철봉에 매달려 학교를 뒤집었다. 잔치국수를 먹을 수 없었으므로 저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 냄새나는 돌에 불을 붙일 수 없었으므로 배가 차지 않았다. 해가 떨어질 때쯤에는 모래밭에 그림을 그렸다. 그때 햇살을 등지고 누군가가 터벅터벅 걸어왔다. 선이었다. 선이는 수업 중간에 불려나가 그날 수업을 빼먹었다. 뭐 해? 선이가 물었다. 오른쪽에 서 있음. 나 안 들려. 얼떨결에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말해버렸다. 선이는 내 왼쪽으로 와서 쪼그려 앉았다. 동전을 줍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너도 주웠니? 선이는 모래를 뒤적이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거 내 거야. 내놔. 나는 안 들리는 척 고개를 박았다. 이젠 없어. 수업 빠지고 어디 간 건데? 선이는 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 돈을 준대서 늘 그래 어른들은. 선이는 유경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어린이회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왔다고 했다. 1년에 한 번씩 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곳에 가면 과자며 빵도 준다고 했다. 이거 먹고 싶지? 선이는 주머니에서 뭉쳐진 크림빵을 꺼내 한 입 물었다. 우리 아빠는 크림빵 위에 꽁치를 얹어서 먹는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꽁치를? 선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빠가 있구나, 너는.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 뒤집혀. 나는 두 발을 철봉에 걸고 선이를 불렀다. 그래도 바뀌는 건 없어. 선이의 목소리는 돌멩이처럼 단단해서 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거기 가면 애들이 빵을 더 가져가려고 막 가방에 집어넣는다. 나도 몇 개 더 넣어왔어. 선이는 가방 속을 보여주고는 얼른 오므렸다. 아빠가 없으면 돈을 주니? 엄마도 없어야 해. 그러면 빵을 줘?
작년에는 라면도 한 박스 줬어. 사진은 왜 찍는 거지? 아프면 약을 먹잖아. 근데 너무 오래 아프면 암이 되거든.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 암이야. 너도 암에 걸렸니?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난 기다리는 중이야. 엄마가 오겠다고 했구나. 엄마는 왔어. 너는 엄마도 있니? 선희는 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는 듯 물었다. 그런데 아빠도 와야 해? 오겠다는 말은 없었어. 없는 게 나아. 아빠 같은 건.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거든. 사진을 보고 내년에도 장학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애들은 비 오는 날 홀딱 젖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떠는 눈빛을 하고 있거든. 나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나는 아직 암에 안 걸렸어. 선이도 철봉에 매달렸다. 거꾸로 돌아 발을 걸고 손을 뻗었다. 우리는 건조대의 조기처럼 바람을 말리고 있었다. 바람 속에서 짠맛이 느껴졌다. 엄마가 돌아오면 우린 정부 보조금도 교회에서 주는 불우이웃 성금도 유경수 장학금도 받을 수가 없거든. 아빠는 그래서 죽었고 엄마는 그래서 떠난 거야.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선이가 침을 모아 모래밭에 뱉었다. 나도 동전밭에 퇴하고 침을 뱉었다. 가만히 있다가 선이는 내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허연 침이 코끝에 매달렸다. 내 얼굴에서 크림빵 냄새가 났다. 나도 선이에게 침을 뱉으려다 삼켰다. 선이는 철봉에서 내려와 나를 보며 말했다. 너희 아빠는 못 돌아와. 나도 철봉에서 내려와 선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선이의 눈 밑에서 허연 침이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해는 떨어져 별들이 못질을 하고 있었다. 카바이드 불빛을 닮은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하늘에 구멍이 날 때마다 못은 전속력으로 떨어져 학교가 있던 자리에 학교를,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를 박아 놓았다. 선이는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뛰어갔다. 쥐똥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쥐똥나무가 있고 철봉이 있던 자리에는 철봉이 있었다. 선이가 있던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점점 평범해졌고 아픈 것들이 싫어졌다. 오빠가 나쁜 짓을 하며 원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뭔가 자극적인 놀이에 열중했다. 돋보기로 개미를 태워 죽이거나 땅강아지를 잡아 웅덩이에 빠뜨려 허비적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 신발 주머니에서 운동화 한 짝만 꺼내 소각장에 던져넣거나 제일 친한 친구의 책을 버려놓고 그 애가 울음을 짜낼 때 위로해주기도 했다. 모래밭에서는 더 이상 동전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방구에서 조금씩 훔친 동전으로 덤블링을 했다. 덤블링을 할 때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라 사라져버린 아빠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더 높이 몸을 던졌다. 엄마와 할머니는 술독을 하나 더 사서 번갈아가며 카바이드를 빠뜨렸다. 같은 술을 마신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와 같은 욕을 내뱉을 것 같았다. 나는 술독에 들어가는 카바이드를 하나씩 주머니에 넣었다. 카바이드가 물을 술로 만드는 시간. 강변은 사람들이 말하는 한강의 기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아빠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는 나들이객들이 찾아와 놀고 있었다. 철근을 줍던 모래밭에는 놀이기구들이 들어섰다.
나는 더 이상 철봉에 매달리지 않았다. 저녁이면 주머니 속의 카바이드를 손으로 만지며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섬이었던 모래밭을 지나 뚝방까지 발길은 이어졌다. 해지는 시간, 저녁은 잔치국수가 없어도 강변에 별들을 빠뜨리며 왔다. 보이는 것마다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버드나무는 버드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렸다. 나는 버드나무 곁에 앉았다. 뚝방 아래로 아빠가 말한 살구지 다리가 있었다. 그 위로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작은 강에 냄새나는 돌을 던졌다. 강은 끓을까? 끓어 술이 될까? 얼마나 던져야 한강물은 술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한참 뒤 사람들은 밤섬이 살아나고 있다고 떠들었다. 밤섬에 철새가 찾아오고 모래가 쌓이면서 조금씩 예전 섬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섬이 잠겼다 드러났다 하면서 수생 식물군이 다양해졌고 덕분에 도심 한복판에 철새 도래지가 생기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뉴스 앵커는 밤섬이 생태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며 까치똥으로 하얗게 자란 나무들과 강물이 깎아놓은 모래밭을 보여주었다. 얼핏 섬의 끄트머리 모래톱에 걸려있는 작은 배가 비쳤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언젠가 아빠가 그랬듯 양팔로 무릎을 껴안고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 배는 할아버지가 깎아준 늘배와는 다른 모양이었다. 사각형의 모양의 나무돛 대신 커다란 바퀴를 달고 있었다. 그것은 모래로 만든 배처럼 강물이 벗어놓고 간 섬의 일부 같았다. 멀리서 오는 배들을 맞이하는 그때가 행복이었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카바이드 불빛처럼 몸속에서 무언가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혈관을 타고 아빠가 만들어 놓은 찬우물로 모여들었다. 얼음이 풀리듯 모기로 뭉쳐있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 내 몸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그동안 모아놓은 몸속의 불덩이가 녹고 있었다. 한강에 던졌던 카바이드가 이제야 끓어오르며 섬을 들어올린 것일까? 아빠는 그곳에 있을까? 리어카 배를 타고 풀등으로 갔을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불탄 집도, 우리가 불태운 꽃들의 집도, 갈아엎어진 할머니의 팥밭도, 할아버지의 늙은 배들까지 모두 싣고 덤블링을 하듯 강물 위로 몸을 던져 떠오른 그것은 그림자들의 강이 지어놓은 한 채의 집이었다.